자, 399화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저희가 또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기 네. 때문에 2부로 또 경기 리뷰를 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경기 다룰 건데 뒤에 마지막 바이언 경기는 좀 짧게 다룰 거고, 그래서 앞에 두 개 중심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챔피언스 리그 수요일에 있었던 마드리드 더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제 있었던 경기가 4경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빅매치라고 볼 수 네, 있는 게 그렇죠. 바로 이 마드리드 더비였잖아요. 그리고 오늘 경기가 또 2개 있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이 경기부터 좀 먼저 털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술 포인트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 하는데요. 도판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도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챔피언스리그 16강답게 다소 팽팽하고 좀 긴장감 있게 진행이 됐어요. 네. 그래서 물론 리그 마드리드 더비에서도 양 팀이 좀 긴장감 있는 경기를 펼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확실히 이게 노가웃 스테이지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이 양 팀이 얼마나 좀 조심스럽게 또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고자 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게임 플랜을 한번 살펴보자면, 먼저 레알 마드리드는 철저하게 좌우 공격 플랜을 분리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약간 비대칭적으로 운영했다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왼쪽에서는 맨디와 비니시우스, 그리고 벨링엄이 결장하면서 출전한 브라임 디아즈가 중심이 되면서 수적 과부하를 의도적으로 형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T 마드리드의 4-4-2 지역 방어를 의도적으로 좀 한쪽으로 몰 수가 있었고, 이때 우측에 발생하는 공간을 발베르데와 호드리구가 아이솔레이션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약간 비대칭 전력을 구축을 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수비력이 떨어지는 하비 갈란이 이제 왼쪽 풀백으로 나왔었는데, 이 선수를 상대로 호드리구가 상당히 질적 우위를 잘 가져갔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호드리구가 이처럼 하비 갈란이나 리누 선수 이런 선수들을 끌어당기면은 그 사이사이에 인터벌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공간을 발베르데가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초반부터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왼쪽으로 빌드업을 하다가 오른쪽으로 전환하는 그런 형태의 공격 패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은 AT가 그래도 수비로 일단은 이번 시즌 공격도 많이 잘하긴 하지만 유명한 팀인데, 네. 어쨌든 이런 팀을 파괴하기 위한 확실한 또 플랜 하나를 가지고 왔고, 솔직히 좀 예상보다 너무 빨리 그게 통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AT 마드리드가 수비적으로 어쨌든 일가견이 있는 팀이잖아요. 그리고 리그에서도 상당히 이 팀들이 지금 3경기 맞대결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할 정도로 맞아요. 상당히 좀 팽팽한 경기를 치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렇게 초반부터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 전술이 먹혀들고 선제골까지 빠르게 나왔다는 점이 조금은 신기한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제골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AT와 레알과 AT의 경기와는 좀 흐름이 많이 처음부터 좀 달라지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AT 마드리드가 전방 압박을 할까 아니면 지역 방어를 할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이제 전반전 4분부터 선제골이 나왔기 때문에 호드리구가 상당히 좀 인상적인 득점을 기록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날 호드리구가 드리블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블 맵을 한번 가지고 왔었는데, 여기 보시면 호드리구가 의도적으로 오른쪽 터치라인 부근에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안쪽이나 앞쪽으로 전진 드리블을 많이 치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발베르데 역시도 측면 쪽으로 되게 붙어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두 선수가 오른쪽에 있는 측면 공간, 그리고 갈란을 어떻게 공략하려고 했는지를 좀 잘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호드리그 지금 드리블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드리블도 많이 시도가 됐고, 그리고 솔직히 첫 번째 골 장면 같은 경우는 호드리그도 잘했지만 혹시 하비 갈란의 수비가 조금은 아쉽지 않았나. 물론 발베르데 패스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기 좀 어렵긴 했는데, 근데 일단은 1대1에서 완전히 무너졌던 게 좀 수비라인 붕괴에 좀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 패턴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한번 알아봤고, 이제 다시 한번 그 도판으로 넘어가서 레알의 후방 숫자에 저는 조금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가 역습 수비에 다소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후방 쪽에 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고, 아무래도 체력적인 문제를 노출한다던가 아니면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한 방에 뒷방을 맞고 지는 패턴이 사실 적지 않았는데, 그걸 의식해서인지 아니면은 챔스 16강이라는 특수성 때문인지 오늘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선택했습니다. 2사 빌드업 구조를 통해서 후방 숫자를 늘렸고요. 상대 압박과 역습에 대비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단은 확실히 이 풀백 부분에 있어서 좀 전진을 자제하는 그런 모습이 좀 눈에 띄었었죠. 맨디와 발베르데가 점점 공격 가담을 많이 하는 패턴이 후반으로 갈수록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전반전과 기본적인 게임 플랜을 분석을 해봤을 때는 이 맨디와 발베르데 모두가 조금 그냥
3선 옆에서 좀 빌드업을 보조하는 그 정도의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이제 4-4-2 지역 방어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투톱 양옆으로 측면이 나오다 보니까 네. 측면 공간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아무래도 양쪽 풀백 자원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확실히 풀백 라인도 낮고 그리고 딱 이 앞에 딱 4, 딱 4명의 선수들이 딱 모여 있으면서 확실히 좀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도움을 줬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사실 이 경기를 못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역습도 간헐적으로 그렇죠. 나왔고 뭐 스코어도 2대1이기도 하고요. 네, 전방 압박을 시도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왔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런 식으로 후방 숫자를 확보해 놓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수비 전환을 할 수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맨디와 발베르데가 결정적인 수비들을 몇 차례씩 보여주다 보니까 맞아요. 네. 아 이게 어쨌든 안첼로티가 의도한 바일 텐데 그 부분이 상당히 잘 먹혔구나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거는 후방 숫자를 늘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격 숫자가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이라이트를 보거나 경기를 보신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뭐 적게는 2명, 많아봤자 4명 이런 공격수들이 좀 그냥 소수들이 조금 자기들끼리 공격을 펼치는 그런 장면들이 좀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수비를 든든하게 했으니까 공격 자체는 좀 네. 답답한 게 있었다. 뭐 이건 사실 뭐 양날의 검이죠, 그건. 아무리 레알 마드리드의 전방 자원들이 그 좁은 공간을 파괴하는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유기적인 스위치를 잘 가져가는 선수들이라고 할지라도 상대가 이렇게 지역 방어를 구축하고 있을 때 소수 정예로 뭔가 파고들기에는 조금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다라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근데 확실히 이제 너무 결론적인 얘기지만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골이 좀 빠르게 터졌고 네. 그리고 어쨌든 개인 능력으로 득점까지 만들어내면서 역전이 됐으니까 어쨌든 맞습니다. 안첼로티가 들고 온 수비를 좀 든든하게 하는 게임 플랜은 좀 성공적이었다까지는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에버리지 포지션을 보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 포인트들이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는데요. 우선 21번으로 확인되는 브라임 디아스를 비롯해서 중원에 네. 있는 카마빙가나 추아메니 역시도 아크서클 기준으로는 약간 좌측에 치우쳐진 포지셔닝을 가져갔고 그와 동시에 우측에는 발베르데와 호드리구 정도만이 폭을 벌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왼쪽과 오른쪽을 어느 정도 분리해서 확실하게 공격 플랜을 가져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2-4 형태로 후방 숫자를 확보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형태로 포지셔닝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도판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이제 AT 마드리드 포인트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3번 도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도판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정 경기를 치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4-4-2 지역 방어를 바탕으로 더욱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추구했습니다. 이게 정리하자면 양팀 모두 조금 조심스럽게 경기를 접근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른 시간 실점을 하다 보니까 템포가 어느 정도 무너진 타이밍도 있었지만 점차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분위기를 되찾는 장면이 있었고요. 이때 왼쪽 미드필더로 나왔던 리누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포켓 공간을 점유하면 레프트백이라고 말씀드렸던 갈란 선수가 오버래핑하여서 변형 3백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활용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3일 형태의 빌드업 구조에 더해서 그리즈만이 프리롤로 움직여주면서 이렇게 공격을 풀어주는 역할을 맡았고요. 네. 여기에 바리오스가 라볼피아나 롤을 맡기도 하면서 후방 숫자가 필요할 때는 좀 변형 3백에 더해서 라볼피아나까지 활용하는 그런 전형으로 지공을 펼쳤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AT 마드리드는 확실히 본인만의 스타일 또 준비해온 바가 있었고 네. 뭐 솔직히 어느 정도 드러났고 뭐 그리고 뭐 일단은 좀 뒤에 얘기지만 또 득점도 어쨌든 좀 따라가는 모습이 보이면서 뭐 게임 플랜 자체가 막 안 좋아서 막 이 경기가 뒤졌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뒤에서 골 장면을 분석할 때 같이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AT 마드리드도 초반에 이제 실점을 하면서 흔들렸던 타이밍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이제 역습을 시도한다던가 지공으로 점유율을 찾아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정감을 좀 찾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은 포인트들이 어긋나면서 3골이나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AT 역시도 저는 이건 절대 못한 경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역시도 에버리지 포지션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알레티의 에버리지 포지션은 역시 앞서 말했던 변형 3백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양팀 모두 안정적인 게임 플랜 속에 팽팽한 경기를 풀어갔고요. 역습에 대한 대비와 개인 능력을 앞세운 공격 플랜이 빛을 발했던 레알 마드리드가 홈에서 1차전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이 둘의 차이가 전술적인 뭐 맞부리침이나 뭐 그런 것에서 뭐 크게 차이가 났다기보다는 확실히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의 이 개인의 파워가 좀 돋보였다. 그리고 솔직히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는 그냥 브라임 디아즈가 뭐 전술이고 어쩌고 그냥
다 뚫고 넣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런 게임 플랜도 되게 중요했지만 골 장면 하나하나가 되게 주옥 같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호드리구의 선제골 장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레알 마드리드의 노림수가 적중한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좌측면의 과부하를 건 뒤에 발베르데가 호드리구의 아이솔레이션을 통해 공격을 진행했고요. 네. 물론 이 장면이 되게 쉬운 장면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는데 호드리구가 갈란과의 매치업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했고 AT 마드리드가 어느 정도 슈팅각을 막은 걸 미리 깨우치고 왼발 각도로 제트기를 타이밍이 너무 때렸거든요. 좋았어요. 네, 그 부분이 이제 호드리구의 개인 능력이 조금 더 돋보였던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이거는 뭐 아까 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그냥 호드리구가 1대1을 통해서 완전히 수비수를 이겨냈고 뭐 그걸 통해서 그냥 득점을 잘 만들어낸. 네, 또 발베르데 패스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발베르데 진짜 풀백도 잘하고 이건 호드리구도 솔직히 레알 마드리드 3톱 중에서는 좀 힘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 경기에서는 확실히 본인의 능력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임팩트도 맞습니다. 그렇고. 딱 이 장면을 보면은 갈란이 이제 속도에서 털리긴 합니다. 하지만 AT 마드리드 선수들이 여기에 빠르게 백업을 와주는 장면이 네, 있긴 맞아요.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호드리구의 오른발 각도를 확실하게 막는 장면도 나왔는데 거기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호드리구의 그 판단력과 빠른 방향 전환 그리고 슈팅까지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레알 마드리드의 퀄리티가 돋보이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득점 장면은 알바레즈의 동점골이었죠. 이제 이거는 변형 백스의 틀 안에서 파생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스트라이커였던 알바레즈가 측면으로 빠지는 상황에서 오버래핑한 갈란이 패스를 내주는 네.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프리롤링 그리즈만이 우측면에 위치 중인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박스 안에는 줄리아노 시메오네만 있었어요. 그럼 아무래도 스트라이커가 측면에 빠져 있고 박스 안 숫자가 모자란 상황에서 AT가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들이 많지 네.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알바레즈가 카마빈가를 벗겨낸 뒤에 환상적인 가마차기 득점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 역시도 레알 마드리드가 수비 실수가 되게 있던 장면이라고 보진 않았는데 확실하게 개인 플랜이 먹혀들면서 1대1의 동점 상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 알바레즈 같은 경우도 뭐 맨시티 있을 때 많이 출전 시간이 실력에 비해서 좀 모자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AT로 갔고 뭐 그리고 이번 시즌에 뭐 비단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그냥 시즌 내내 솔직히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뭔가 뭐 원래 알바레즈가 큰 경기에 강한 스타일이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본인이 왜 이적을 했고 그리고 이적해서 그냥 어떤 모습을 본인이 보여주고 싶었는지를 확실히 이번 경기에서 또 증명을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날 알바레즈가 되게 폼이 좋은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물론 경기가 밀리면서 약간 공격 기회가 줄어들긴 했지만 이 득점 장면도 그렇고 뭔가 역습을 시도한다던가 아니면 직접 볼을 몰고 올라간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알바레즈의 최근 폼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장면은 알바레즈도 알바레즈인데 AT 마드리드가 확실하게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수들을 확실하게 끌어당겨주고 네. 그로 인해 파생된 공간들을 활용했다는 부분에서 레알이 어느 정도 수비 대처를 잘한 것도 맞지만 AT가 자신들의 플랜대로 공간을 잘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레알 마드리드의 역전골 장면을 보게 되면은 후방에 6명을 두고 좌측 위주로 공격을 풀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포켓 공간에 있는 브라임 디아스와 레프트백인 맨디 그리고 폭을 벌리고 있던 비니시우스가 사실상의 뭐 3대1 패스라고 해야 되나 네. 원투 패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패턴을 통해서 박스 안으로 진입을 합니다. 근데 이때 다만 아쉬웠던 게 AT 마드리드의 줄리아노 시메오네와 데폴이 맨디와 디아스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를 분산해서 따로 막지 않고 한 명을 막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맨디에게 완벽하게 공이 전해졌고 브라임 디아스가 박스 안에서 볼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AT가 여기에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 뒤에 또 백업은 나쁘지 않았는데 이거를 또 브라임 디아스가 완벽하게 디아스 앞에 풀어내면서 사실 수비가 되게 많았어요 진짜. 맞아요. 물론 여기에서 박스 안에 진입할 각을 안 주는 거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박스 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트리플 팀을 완벽하게 들어오면서 슈팅 각을 거의 안 내줬는데 거기에서 이제 완벽한 페인팅으로 히메네즈를 제껴내고 그리고 파포스트로 ZD를 때리면서 진짜 이거는 진짜 완벽한 뭐 물론 이제 당연히 박스 앞에 갑자기 배달해 준 거는 네. 레알 마드리드 팀적인 움직임이 좋았지만 그냥 이것도 그냥 개인 능력이 저는 좀 많이 돋보인 득점이지 않나. 그래서 정리하자면 세 골의 장면 모두 어느 정도의 수비 미스라던가 그 공격팀들의 자신들의 플랜대로 잘 짜여진 공격을 전개한 거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 수비팀들이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허물어지거나 숫자적으로 완벽하게 불리한 상황을 연출한 건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볼을 잡는 그 골을 넣은 선수들 그 선수들의 디테일들이 딱 빛을 발하면서 세 골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득점 장면까지 좀 살펴봤으니까 이제 선수 개개인별로 좀 짚고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처음은 뭐 역전골 저희가 기록했던 브라임 디아즈 이어서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브라임 디아즈가 사실 딱 주전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완전 서브죠, 그냥. 레알 마드리드의 슈퍼 조커 공격진이 정도? 워낙 화려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AC 밀란에 있을 때 잘하기도 했고, 그리고 레알에 와서도 조커로서 번뜩이는 활약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최근에 베티스전에도 골을 넣었죠. 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 선수가 주전은 아닌데 오늘은 사실 맨 오브 더 매치급의 활약을 하면서 레알 마드리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확실히 결승골을 기록하기도 했고, 그 결승골을 기록하는 과정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능력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 만들어냈기 때문에 확실히 승점 3점은 아니고 어쨌든 이 1차전의 승리는 확실히 브라임 디아즈의 몫이 좀 가장 큰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브라임 디아스가 출전하지 않았다면 원래 주전으로 나서야 될 선수는 벨링엄이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오늘은 벨링엄이 경고 누적 징계로 인해서 결장을 했는데, 이 발롱도르 컨텐더급의 벨링엄을 대체했다. 완벽하게 대체해버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날 브라임 디아스는 결승골을 포함해서 기회 창출 1회, 패스 성공률 53개 중에 50개, 그래서 94%를 기록했고요. 터치가 76회, 드리블 성공이 50%, 태클 성공 100%, 가로채기 4번, 리커버리 6번, 경합 성공 6번 등을 기록하면서 공수 양면에서 좋은 활약을 했고요. 이 중에서 인터셉트 팀 내 1위였고요. 태클 성공 팀 내 1위였고요. 경합 시도 및 성공 팀 내 1위였고요. 볼 리커버리 역시 팀 내 2위였습니다. 그래서 결승골을 넣은 것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이제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 팬들에게 되게 희소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디아즈가 그냥 공격만 잘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미드필더로 나오면서 좀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준 것 같고, 뭐 앞으로 이제 벨링엄 당연히 2차전에 가면 돌아오겠지만 또 브라임 디아즈의 활용도도 좀 후반에 좀 높아지지 않을까. 2차전에도 뭐 그렇게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언급하고 싶은 선수가 있는데 바로 오프풀백으로 나왔던 페데리코 발베르데 선수입니다. 요즘 진짜 완전히 그냥 전업 풀백 같아요, 모습이 보면.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카르발이 장기 부상으로 이탈을 하고 바스케스가 올해 폼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발베르데가 시즌 중반부터 오른쪽 풀백으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오늘도 이제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출전을 해서 오른쪽 풀백에서 상당히 환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일단은 첫 골 어시스트가 가장 좀 결정적이긴 했죠. 그렇죠. 활약 중에. 갈란의 뒷공간을 완벽하게 허무는 그런 스루 패스를 보여주면서 호드리구의 선제골을 어시스트 했고요. 이 외에도 82분을 뛰면서 슈팅 하나, 도움 하나, 그리고 박스 안 볼터치도 한 번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때에 따라서는 공격 가담을 하기도 하고 결정적인 커버리, 수비 커버 이런 것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선수 역시도 공수양면에서 얘가 전문 풀백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발베르데에게 제일 놀라운 거는 뭐 당연히 패스야, 미드필더니까 잘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수비에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단단하게 계속 버텨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오늘도 사실 매치업 되는 선수들이 되게 공격력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왼쪽 풀백인 갈란과 리누를 비롯해서 AT 마드리드가 왼쪽 위주로 공격을 푸는 장면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미드필더가 풀백으로 가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수비 상황에서는 약간의 약점을 노출할 법도 한데, 오히려 결정적으로 클리어링을 한다던가 아니면 수비 라인을 잘 맞춰준다던가 이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발베르데의 축구력 자체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이, 이러면은 아놀드 링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아놀드보다도 오히려 오른쪽 풀백에서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사실 발베르데가 일단은 중앙에 좀 나와야 큰 도움이 일단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카마밍과 추아메이도 좋습니다만 사실 저 한 자리에 발베르데가 들어가는 게 베스트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발베르데가 오른쪽 풀백을 갔을 때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선수를 미드필더에 기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분신술처럼 딱 2명 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쌍둥이로 나왔어야 되는데. 네, 그럴 순 없으니까 일단은 그렇죠. 뭐 아놀드가 온다면 다시 본업으로 복귀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번 시즌에는 없으니까요 이제. 갑자기 카르바알이 부활해서 돌아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무릎 재건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다음에 다른 선수를 쓸 수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은. 그래서 발베르데 이번 시즌 쭉 이 풀백 포지션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 16강이라는 높은 레벨에서 이 정도 폼을 보여주면 앞으로도 좀 이번 시즌 내에선 풀백 걱정은 좀 없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왼쪽에 있던 맨디도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공격적으로도 평소에 되게 약점으로 꼽히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오늘은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맨디와 발베르데가 이 정도 폼을 보여준다면 양쪽 풀백 걱정도 사실 많이 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2대1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홈에서 좀 승리를 따내게 됐고, 사실 뭐 XG 값도 그렇고 뭐 그렇지만 막 엄청 활발한 경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경기들에 비교하면. 맞아요. 저희가 빅매치라고 했을 때 정말 빠꾸 없이 치고받는 경기들이 있고, 아니면 약간의 텐션을 유지한 네. 채로 뭔가 수싸움을 하는, 내지는 선수 개개인의 퀄리티 싸움을 하는 그런 경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오늘은 챔피언스리그 16강답게 후자에 가까운 그런 좀 퀄리티 있는 경기가 나왔던 것 같아서 이 경기도 오랜만에 와 되게 재밌고 팽팽한 경기였다라는 확실히 생각이 빡빡했어요, 들었습니다. 경기 자체가. 맞아요. 뭐 그래서 뭐 이 경기에서는 당연히 레알이 잘했고 레알이 승리를 가져갔지만 2차전은 또 원정을 또 레알이 가야 되고 AT는 또 홈에서 치르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결과를 속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말 리그 경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다음 2차전을 또 준비를 하냐, 뭐 그게 좀 더 중요해지는 또 시점이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건 진짜 2차전이 모르겠어요, 2차전. 바로 다음 주죠. 네. 이게 AT가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후반전에 가면서 이제 추가 실점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무래도 더 이상의 실점을 하지 말자라는 흐름 쪽으로 갔거든요. 네. 이제 수비 보강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5-3-1로 전환을 한다던가 이런 포인트를 가져가면서 레알 마드리드한테 더 이상 점수를 내주지 않겠다에 좀 집중했던 시메오네 감독이기 때문에 이제 홈으로 가면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AT가 되게 좀 빡빡하고 부담스러운 팀이라는 생각이 오랜 많이 들어서 이 부분도 한번 2차전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에 과연 AT가 뭐 예상외로 좀 공격적으로 나설지, 아니면 전반전을 좀 지키다가 뭐 후반전에 좀 승부를 볼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주목되는 맞습니다. 또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네요. 그럼 이번 경기는 여기서 마쳐보고 다음 경기 PSG와 리버풀 경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새벽 있었던 경기죠. 아, 따끈따끈하죠. 그리고 솔직히 순수 재미로는 가장 재밌지 않았나. 맞아요. 네. 제가 그 마드리드 더비를 어제 밤에 봤어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 대본 쓰고 한 1시간밖에 못 자고 일어나서 이 경기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보기 시작할 때 되게 좀 버거운 상황이었는데 딱 이 경기를 보면서 잠이 딱 깨는 그런 느낌 아시죠? 네.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 일단 뭐 결과 자체야 1대0, 아니 0대1로 골이 많이 나진 않았는데 과정 자체가 진짜 너무 진짜 챔피언스리그에 맞는 뭔가 이게 흐름 자체는 뭐 많이 봤던 그림이긴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너무 맞습니다. 재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선발 라인업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PSG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이제 엘리케 감독의 로테이션이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되게 빛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부상자가 없다는 거에 있는데, 이날도 1군 공식적으로는 부상자가 없었고요. 베스트 11을 가동하면서 상당히 좀 쌩쌩한 컨디션으로 네. 경기에 임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포인트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강인 선수는 이날 벤치에서 출발을 했고 바르콜라, 덴벨레, 흐비차로 공격진을 구성을 했습니다. 특히 공식전 26골 그리고 6개의 도움을 기록 중인 우스만 덴벨레의 활약이 네. 이날도 좀 상당히 주목되었죠. 자, 그럼 반대편 리버풀로 넘어가면은 뭐 리버풀 알리송 나왔고, 뭐 똑같이 아놀드, 코나테, 반다이크, 로버트슨, 중앙에 흐라벤, 메갈리스터, 그다음에 이선에 살라, 소보스라이, 그다음에 디아즈, 그다음에 최전방에 조타가 나왔다. 그래서 또 학포가 없었다라는 것이 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학포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 주전 라인업을 거의 가동한 리버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난 맨시티전 같은 경우에는 커티스 존스를 펄스9으로 활용했어요. 그날도 학포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발 라인업에서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로톱이 아니라 조타를 선발 출전함으로써 사실상의 뭐 4-2-3-1이라고도 볼 수 있는 라인업을 가동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게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도 양 팀의 전술적 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선 저는 수비 형태에서 양 팀의 스탠스 차이를 확실하게 좀 느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앞선 마드리드 더비에서도 언급했지만 챔스 16강이라는 점, 특히 원정팀이 갖는 부담감이 상당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양 팀의 접근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수비 방식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이었던 파리 생제르맹은 초반부터 주도권에 대한 의지를 좀 상당히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리버풀의 2사 빌드업에 대해서 극단적인 맨투맨 전방 압박을 수행했거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덴벨레와 흐비차가 1선을 구성하고 바르콜라와 루이스 그리고 네베스가 앞선에 있고 오른쪽 풀백이었던 하키미가 전진을 하면서 2사 형태로 완벽하게 맨투맨 압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수비가 부족하잖아요. 그럴 때는 비티냐가 뒤로 내려가주면서 약간의 변형으로 4-4-2를 만드는 그런 형태로 전방 압박을 시도를 했습니다. 일단 기본 전형은 4-3-3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4-3-3에서 좀 변형을 줘서 수비할 때는 약간 이렇게 4-4-2 형태로 좀 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리버풀이 2사 형태로 빌드업 구조를 만들어서 왼쪽 풀백 그리고 오른쪽 풀백이라던가 아니면 3선 선수들을 활용해서 짧은 빌드업을 많이 시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2-4-4 형태로 전방 압박을 시도하다 보니까 이 리버풀이 자랑하는 이제 풀백이라든지 삼선을 활용할 빌드업을 거의 시도하지 못했고 파리 생제르맹이 의도한 대로 상당히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맨투맨 수비가 그냥 맨투맨 수비를 했다라는 이 말로만 하면 엄청 쉬운데 그렇죠. 근데 그게 엄청 어려운 거잖아. 그게 다 되면 다 하지 무조건. 그리고 뭐 4-3-3라던가 네. 아니면 3-4-3 이런 것처럼 그냥 딱 맞댔을 때 맨투맨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오늘 PSG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신들의 라인업을 맞댄 게 아니라 뭐 하키미를 전진시키다든지 아니면 비티냐를 뒤로 뺀다든지 네. 마르키니스나 파초가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난이도 있는 맨투맨 압박을 네. 시도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선수들의 준비라던가 아니면 멘탈적인 좀 집중력 이런 부분들이 좀 돋보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수비 전환에서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만약에 리버풀한테 공격권이 넘어갔을 때 이렇게 전방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역습을 맞는 상황이 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빠르게 수비 전환을 해주면서 자신들의 약점이라던가 리버풀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역습 수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잘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맨투맨 압박이 상당히 빌드업 방해뿐만 아니라 뭐 본인들의 진영으로 리버풀이 넘어가려고 할 때 역습 수비 상황에서도 뭐 저런 전형을 갖추면서도 뭔가 수비까지 더 잘하는. 그러니까 뭐 이게 네. 진짜 쉽지 어려운 않아. 건데, 그러니까 뭐 A도 되고 B도 되고 C도 되고 네. 제가 거의 만등이 다 되는 어쨌든 플랜 A를 가져와서 그 이상을 현실로 좀 바꾼 거죠. 그리고 그 상대가 이제 리버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진짜 파리 생제르맹한테 높은 점수를 줘야 되는 일단 경기긴 합니다. 그렇죠. 뭐 이런 상황에서 리버풀이 롱패스를 시도한다고 하면은 마르키뉴스나 파초 같은 이런 센터백 네. 자원들이 빠르게 경합을 해주면서 디아스나 조타에게 공간이 나오지 않게끔 마크를 해줬고요. 하키마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측면에서 위아래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롤을 맡았는데 이렇게 역습 수비에서도 빠르게 좀 수비 복귀를 해주면서 리버풀의 자랑 중에 하나가 또 역습인데 네. 그 부분이 오늘은 상당히 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명 더 언급하고 싶은데 왼쪽 풀백이었던 누누 멘데스가 저는 오늘 만약에 PSG가 이겼다면 거의 MON급이었다. 그렇죠. 무조건 줘야 되는 게 사실 맨데스가 상대했던 게 살라고. 네. 그리고 살라를 이번 경기에 완벽하게 좀 왼쪽에서 전후방 통틀어서 틀어 막았다는 게 사실 그것만으로도 만약에 이제 결과가 좋았다면 MOM으로 뽑힐 만한 활약이었죠. 만약에 이제 리버풀이 역습을 할 때 그 방점을 찍어주는 선수는 사실 살라잖아요. 네, 무조건이죠 그건. 오늘 역시도 살라한테 역습의 기점이 되거나 아니면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장면이 없진 않았습니다. 한 두어 차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누누 멘데스가 장전 해설위원도 말하더라고요. 이거는 살라 관련 논문을 썼나 이렇게 말씀해 주실 정도로 드리블을 너무 잘 막더라고요. 그냥 아예 어떻게 드리블을 칠지 네. 어느 쪽으로 패스를 돌릴지 뭐 몸 방향을 할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알고 준비해온 것처럼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스탯을 말씀드리면 태클이 6번으로 최다, 팀 내 최다였고요. 경합 시도와 경합 성공도 팀 내 1위였습니다. 경합 성공이 11번, 역시 최다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살라를 틀어막은 것이 바로 리버풀의 역습을 막는데 상당히 좀 큰 공헌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스탯 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그 스탯 중에 대부분이 살라와 경합, 그다음에 살라에 대한 태클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더 확실히 빛이 나는 이게 그런 뭐 느낌이 있죠. 가르나초 막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라 저희가 월요일에도 언급을 했지만 PL 킹이거든요 지금. 네. 역대 1위 윙어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지금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살라를 상대로 이렇게 상당히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다는 것 자체가 누누 멘데스에게는 상당히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뭐 이 경기가 결과가 좀 아쉬워가지고 사실 맨데스 얘기가 조금 덜 나오는 게 있긴 한데 근데 확실히 뭐 저희가 뭐 나중에 가면야 뭐 이런 얘기 더 하기는 어렵겠지만 진짜 지금 시점에서 초반에 이제 PSG가 잘한 걸 다루는 이 시점에서는 확실히 이거는 맨데스에게 많은 점수를 주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정팀 리버풀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리버풀은 4-2-4 지역방어를 통해서 수비 안정화를 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 맨시티전에서도 드러났던 그런 포인트예요. 조타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커티스 존스가 맡았던 그런 펄스나인과 같이 이렇게 4-2-4 형태로 지역방어를 수행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예상보다 PSG의 경기력이 좋았는지 그러니까 슬롯이 예상한 것보다 좋았는지 전반전에는 이게 상당히 좀 부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소극적인 압박 스탠스 때문에 상대가 3-1 내지는 3-2 빌드업을 했을 때 이것을 전혀 제어하지 못했고 수비 라인이 다소 애매한 위치에 자리하면서 위험한 장면을 여러 차례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그 예준이 형이 그 말을 했잖아요. 리버풀이 한창 잘 나갈 때 리버풀의 지역 방어가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소 애매한 자리에 위치할 때가 있고 거기에 뭐 전방 압박을 걸어준다던가 아니면 뒤로 물러난다던가 그런 타이밍을 잡는데 약간 어려워하는 상황들이 네.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저는 딱 그게 어떤 상황인지 떠오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경기를 보면서 아 이런 장면을 보고 뭔가 애매한 지역 방어를 수행했을 때 오히려 좀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장면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확실히 이 424라는 또 전형도 뭐 작게 보면 442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뭐 만능은 아니죠. 당연히 약점이 있고 그리고 PSG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잘 준비해서 확실히 수비 아까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파리가 공격 부분에서도 확실히 이런 리버풀에 대한 분석이 정말 잘 됐다. 뭐 수비 맞아요. 공격 뭐 아까 살라에 대한 멘데스의 수비부터 해가지고 이것도 결국 찬스가 전반에 많이 났던 것도 뭐 선수들이 당연히 잘해서도 있지만 확실히 전술적인 분석이 좀 잘 된 경기인 것 같아요 이건. 맞아요.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파리가 오늘은 공격에서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이제 지공을 펼칠 때를 보면은 이제 비티냐가 중원에서 이제 백스리 옆으로, 그러니까 센터백 라인 옆으로 내려와서 변형식 백스리를 이제 형성을 해줍니다. 네. 그럼 이제 하키미와 멘데스는 상당히 좀 전진성도 좋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제 윙어들을 좀 어시스트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특히 이제 덴벨레가 오늘은 최전방에 위치하는 걸로 나왔는데 사실상 흐비차와 뭐 바르콜라 이런 선수들과 계속해서 스위칭을 네. 가져가면서 덴벨레가 좀 프리롤이라는 인상이 많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대 중원 옆에서 좀 볼을 잡으면서 플레이메이킹을 해준다던가 직접 돌파를 해준다던가 측면을 판다던가 뭐 하키미와 투맨 게임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인상적인 경기를 펼치면서 리버풀이 애매한 지역 방어를 하는 그 타이밍을 파리가 완벽하게 공략을 하면서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형국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술 시스템이 공격 부분에서 확실히 파리의 약점이 공격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결국 해답을 찾았었기 때문에 네, 뭐 그 부분이 좀 더 에네리케 감독한테 칭찬 점수를 좀 더 줄 수 있는 또 포인트기도 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반대로 리버풀은 이렇게 애매하게 수비를 하다 보니까 역습에서도 앞서 힘을 못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올라가려고 하면은 다시 공격을 맞고 뭐 다시 수비를 해서 걷어내려고 하면은 다시 볼을 내주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았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조타라던가 디아즈 이런 선수들이 측면에서 좀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서 뭔가 수비적으로도 공격적으로도 이도저도 아닌 전반전을 보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확실히 슬롯 감독도 이걸 알았는지 후반전에는 좀 팀을 재정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먼저 후반 초반에는 좀 전방 압박을 확 과감하게 시도를 하면서 상대의 전진을 방해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고 상대가 좀 전진을 해서 자신들의 진영으로 넘어왔을 때는 극단적으로 좀 내려앉으면서 무실점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역습이 잘 통했다면 이런 전방 지역 방어가 잘 먹혔겠지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 우리 실점하지 말자 지지 말자 라는 스탠스로 좀 후반전을 맞이했던 슬롯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후반전에 가면은 전반전보다는 파리 생제르맹이 찬스를 잡는 횟수들이 좀 확실히 줄어든 게 좀 체감적으로는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에버리지 포지션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리버풀이 아무래도 자신들의 진영에 많이 몰려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전체적인 포지셔닝이 하프라인 부근에 그렇네요. 공격진이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가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을 수행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지역 방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뒤로 물러나 있는 장면이 많았다. 그리고 반대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상대 진영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덴벨레 선수가 아무래도 중앙을 비롯해서 측면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을 좀 풀어줬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파리가 잘했어요. 그래서 계속 밀어붙였지만 근데 이제 이게 결과가 반대로 갔단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스탯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이러한 흐름이 그대로 드러나요. 사실 이렇게 극단적인 좀 기록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리버풀이 이번 시즌에 받아들였던 기록이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반대는 가끔 있었죠. 많았죠. 네. 그런 가둬놓고 패는 경기는 오히려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밀리는 경기는 없었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솔직히 스탯 자체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기면 안 되는 이거는 진짜 강탈이라고 표현해야 될 정도로 리버풀이 승리를 강탈했다라고 표현해야 될 정도로 진짜 확실히 좀 많이 밀렸습니다.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7대3까지 벌어졌고 슈팅은 27대2 유효 슈팅은 10대1 와 27대 2가 좀 충격적인데요. 그리고 XG 값이 1.82대 0.27이었고요. 빅찬스는 이제 리버풀이 1개, 파리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 박스 안 터치는 51대 13. 거기에 더해서 패스 성공률은 91%대 75%인데 성공 횟수가 627개 대 220개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코너킥은 13대 2. 마지막으로 필드 틸트라고 저희가 상대 진영에서 파이널 서드에서 가져가는 그 점유율 비율을 말씀드린 게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은 점유율이 7대 3인 거에 비해서 필드 틸트는 이제 8대 2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일반적인 점유율보다도 실제 공격 찬스를 잡은 그런 포지셔닝은 더 적었다는 거죠. 그리고 후스코어드 같은데 보면은 이 경기에서 플레이가 어느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졌는지를 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딱 3등분을 했다고 쳤을 때 이제 중앙 하프라인 부근에서 한 40%, 그리고 상대 리버풀 수비 진영에서 한 50%, 그리고 파리 진영에서 한 10%밖에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이제 중원 앞에서 파리가 경기를 풀어가는 네. 그런 상당히 양상이 펼쳐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거를 바꿔놨던 게 사실 이제 알리송의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알리송의 그런 개인 능력, 선방 이런 거죠. 물론 이제 파리가 놓친 것도 있었는데 찬스를. 근데 맞아요. 뭐 그런 게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쵸. 사실 너무 알리송이 많이 좀 막지 않았나. 좀 너무 많이 막았어. 이거 뭐 이렇게 막아도 되는 거야? 맞아요. 사실 이 스탯을 보면은 리버풀이 수비 태세를 후반전에 정비하면서 어느 정도 PSG한테 공격권을 더 내주는 장면도 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의 스탯 차이는 상당히 좀 극단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리버풀의 첫 번째 슈팅이 45분의 코너킥 상황에서 네. 나온 디아스의 빗맞은 슈팅이었어요. 근데 풋몹을 보면은 그 공이 어디로 가는지 화살표가 뜨거든요. 그게 코너 플래그를 네. 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슈팅이라고 보기에도 솔직히 민망한 그렇죠. 그냥 빗맞은 헤더였거든요. 그래서 딱 엘리엇의 첫 번째 골이 들어가기 전까지 리버풀의 슈팅은 그게 하나였고 후반전에도 득점이 되는 슈팅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알리송이 이 차이들을 메꿔 준 거고, 네. 특히 이제 충격적인 스탯이 지금 스탯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XGOT,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얼마나 득점을 막았냐를 계산한 게 2.26을 막았습니다. 맞아요. 사실 PSG의 오늘 슈팅들이 후반전에 갈수록 중거리 슈팅이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자세에서 좀 구석으로 밀어넣는다던가 그런 시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XG 값이 높게 찍히진 않거든요. 그렇죠. 슈팅이 쉬운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XGOT 이제 유효 슈팅 비율로 조금 더 환산을 해보면은 그게 좀 더 결정적으로 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2.26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골 넘게 막은 거죠, 알리송이. 그렇죠. 그래서 알리송이 상당히 좀 결정적인 세이브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상대 유효 슈팅이 10개였는데 알리송이 9개를 막았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수비수가 막았죠. 그 덴벨레였나 바르콜라의 슈팅 하나를 네네. 수비수가 막았던 그 장면이 있었는데 그거 제외하면 이제 알리송이 완벽하게 이 경기를 틀어막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경기 끝나고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그 리버풀이 결승전에서 지난번 우승하기 전에 있었던 결승전에서 21-22 예, 시즌이었나요? 예. 그러니까 처음 우승하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결승전에서 레알 마드리드한테 진짜 그 우승 후였나 하여튼 전이었나. 네, 네. 최근 한 2-3년 전이었던 네.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최근 경기에서 진짜 잘해놓고 진 적이 있어요. 맞아요. 엄청 잘했지만 그냥 레알 마드리드가 그냥 뚝 딸깍하고 이제 이겼던 그런 결승전이 있는데 딱 그거에 뭔가 그거를 본인들이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 실현했다. 그래서 막 맛이 좋구만 막 이런 막 합성 자료도 나오고 그러던데. 그때는 이제 리버풀이 슈팅을 지금 4개 때렸는데 그동안 레알이 슈팅 4개 때렸어요. 근데 반대로 오늘은 27대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말 쿠르투아를 갖고 있는 레알의 그런 우월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오늘 리버풀 팬이 자신들의 알리송을 앞세워서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오늘 뭐 다시 MM도 알리송이 받았고 당연히 받아야 되고 확실히 이런 골키퍼 정상급의 골키퍼를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큰 경기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진짜 오랜만에 또 증명한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골키퍼가 주인공이 되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진짜. 뭐 독일전 조현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인데 진짜 네. 그런 걸 알리송이 해냈고, 그리고 뭐 이제 저희가 득점 장면도 뒤에 얘기를 할 건데 득점 장면에서도 출발이 이제 알리송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부분까지 봤을 때 진짜 알리송이 이번 경기에서 영향력이 정말 대단했다. 네. 그래서 진짜 다음 경기에서는 뭔가 알리송이 앞에 서 있으면은 레알이란다. 파리 선수들이 좀 쫄 것 네. 같아. 그러니까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 분명. 맞아요. 저번에 그렇게 막혔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해주신 득점 장면으로 넘어가 볼 텐데 사실 이 경기는 0대0으로 끝났어도 알리송이랑 리버풀이 너무나 행복하게 네. 끝낼 수 있는 경기였어요. 뭐 슬롯 감독이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수비를 갖춘 모습도 있었고 알리송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2골 넘게 막았기 때문에 이거는 0대0으로 끝났어도 리버풀이 웃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경기 막판 엘리엇의 결승골로 PSG 원정에서 오히려 승리한 리버풀이었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슬롯은 되는 감독이다 라는 생각을 되는 딱 감독이다. 했습니다. 네. 왜냐면 이 장면을 살펴보면은 슬롯의 용병술이 또다시 빛을 발하는 그렇죠. 장면인 걸 알 수 있어요. 앞서 언급했듯이 알리송의 롱패스는 전반전부터 나왔던 공격 방식이었습니다. 파리가 전방 압박을 하다 보니까 리버풀이 좀 후방에서 네. 롱패스를 시도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조타가 최전방에 있었을 때는
붙여주는 롱패스의 기대값이 높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키가 작으니까 슈튼. 뭐 매첩이 마르키뉴스인데 네. 조타가 마르키뉴스 상대로 뭘 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슬롯이 약간 좀 부담스럽다고 느꼈는지 이제 누네스를 투입을 하거든요. 이게 67분에 투입을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서 공격진의 높이가 확보가 되었고 득점 상황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서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합니다. 게다가 86분에 살라와 교체된 엘리엇이 첫 터치를 이제 슈팅으로 가져가면서 득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슬롯이 딱 건든 그 포인트에서 딱 득점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슬롯은 올해 되는 날이다, 되는 해다라는 생각을 딱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리버풀이 진짜 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파리가 정말 경기를 잘했지만 결과는 리버풀이 집중력을 통해서 딱 가져오게 되면서 사실 2차전은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조금 리버풀이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날 PSG는 제가 뭐 올해 PSG 경기를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다만은 정말 시즌 최고의 퍼포먼스가 아닐 정도로 맞아요. 프리미어리그 1위 리버풀을 상대로 가둬놓고 팬다고 이거는 사실 제 예상 범주 밖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이 자신들의 저력을 보여줬고 이제 앞서 칭찬드렸던 누누 멘데스도 이 실점 장면에서는 체력 이슈가 있었는지 수비 복귀가 좀 늦었어요. 맞아요. 그게 왼쪽이긴 했죠. PSG 네. 기준으로. 엘리엇이 슈팅하는 상황에서 좀 급하게 백업을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PSG가 아무리 잘했어도 이거 하나로 딱 지는구나라는 좀 무력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축구에서는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경기 내용과 결과는 같이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래서 뭐 경기를 잘한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경기를 못한다고 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진짜 이 축구가 참 결과를 내기 얼마나 어려운 스포츠인지 이번 경기에서 또 보여주지 않았나. 사실 뭐 파리 입장에서는 할 건 뭐 다 했는데 이게 안 됐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출전하지 그렇죠. 않은 것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뭐 일단은 후반 가면서 출전할 것으로 기대는 됐었는데 뭐 일단은 뒤에 뒤에 그 선수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 이강인은 출전 자리가 좀 없어지게 됐고 맞아요. 사실 뭐 이강인 중앙에 나올 수는 없고 하모스 대신 나올 수도 없고 그다음에 덴벨레를 너무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빼기도 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왜 안 나왔는지는 이해가 가지만 좀 아쉽긴 하네요, 확실히. 최근에 이강인 선수가 확실히 좀 밀린 듯한 모습이 있거든요. 저희가 원래는 12번째 선수 정도는 된다. 네. 이게 주전이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어느 자리에도 1번 백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선수다라고 전반기 내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후반기에 두 해가 좀 폼이 올라오고 흡입차가 영입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강인의 입지가 확실히 좀 줄어든 듯한 느낌이 있고요. 최근에도 가비지 상황에서만 좀 나오지 뭔가 결정적인 상황일 때 쪼커 투입되는 빈도가 확실히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뭐 그래도 그나마 하나 희망적인 거는 일단은 이번 경기에서 바르콜로가 좀 안 좋았단 말이에요. 뭐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는 장면도 있었고 이찬 스미스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 자체도 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저 자리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한 자리가 바뀌면 또 그 다음에 또 자리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강인이 뭐 꼭 선발로 들어가진 않더라도 뭐 다음 경기에서는 뭐 파리도 공격적으로 더 나서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강인은 2차전에는 분명히 좀 쓰임새가 있지 않을까. 뭐 그리고 당연히 주말 경기는 선발로 넣을 거고요. 그리고 2차전이 안필드기 때문에 상당히 좀 PSG한테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강인의 세트피스라든지 딱 번뜩이는 그런 킬패스 이런 것들은 사실 PSG 내에서도 조금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선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포인트에서 만약에 좀 제 역할을 해준다면은 PSG가 기적을 바라는 순간에 한번 딱 투입이 되는 그런 타이밍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1차전에서는 뭐 아쉽게도 우리가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2차전에서는 확실히 뭐 어떤 타이밍이든 뭐 특정한 역할을 부여받을 기댄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 경기도 넘어가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경기 저희 오늘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바이언과 레버쿠젠 또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좀 싱겁게 3대0으로 좀 바이언이 완승을 거둔 경기였습니다. 자, 그럼 선발 라인업부터 보도록 하죠. 네, 바이언 같은 경우에는 주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이제 파블로비치 선수. 이 선수 정도가 이제 감기로 인해서 결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유망주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선수 빼고는 사실상의 베스트 11을 가동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안드리, 벨로샹 그리고 테리에 선수가 결장을 한 상황이었는데 사실상 이 선수들이 빠져있던 지가 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버쿠젠 역시도 큰 이탈 없이 어느 정도 자신들의 플랜대로 경기를 준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예준이 형이 이 경기를 좀 대본을 네. 써주셨거든요. 그 포인트를 살펴봤을 때 지난 맞대결과 비교했을 때 이번에도 제로톱 카드를 꺼내든 알론소 감독이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뭐 저희가 리뷰도 잠깐 해드렸었는데 네. 리그 맞대결이었습니다. 거기서도 레버쿠젠이 투톱을 모두 공격수가 아닌 선수로 활용을 하면서 딱 바이언의 빌드업을 좀 정말 철통같이 틀어막는 또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뭐 결과가 비기긴 했지만 네. 비겼긴 했지만 그래도 그 내용 자체는 레버쿠젠이 좀 주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좀 똑같이 가져왔다라고 좀 생각해도 맞아요. 될까요? 네 맞습니다. 라이너만 보더라도 그날 선발 투톱은 비르츠와 나단 텔러였습니다. 근데 텔라 대신에 오늘은 아미나들리가 네. 비르츠와 호흡을 맞췄다는 점이 좀 차이점이고, 그리고 수비 라인의 탑서버 대신에 이제 에르모소가 선발 출전했다는 거 외에는 사실상 말씀해주신 것처럼 게임 플랜 자체는 거의 동일하게 가져가려고 딱 라인업을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프리뷰에도 과연 이 비슷한 레버쿠젠이 대응책을 가져왔을 때 과연 그 상대로 콤파니가 똑같이 할 거냐 아니면 뭔가 변화를 줄 거냐 뭐 네. 이런 거가 주목이 되는데 확실히 이번 경기는 뭐 지난 경기 맞은 게 있어서 그런지 좀 변화를 줬어요. 맞습니다. 일단 레버쿠젠의 전술 포인트부터 한번 딱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 경기를 살펴봤을 때 이제 제로톱을 사용을 해서 상당히 좀 에너지 레벨을 높게 가져가는 레버쿠젠이었거든요. 전방 압박도 타이트하게 시도를 하고 이제 체이싱이라고 표현을 네. 했죠. 그런 전방 압박 패턴을 가져가다 보니까 바이언이 이제 주로 가져가는 후방 빌더 패턴을 상당히 좀 잘 활용하지 못했다. 그 중에서도 무시알라의 터닝 동작이라던가 아니면 키미의 좀 볼 배급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고전을 했다. 이런 포인트들을 이제 언급해 주셨었는데, 이날 역시도 레버쿠젠이 비슷한 의도를 똑같이 가지고 했어요.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챔스라는 점 그리고 원정길이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저는 정도의 차이는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죠. 뭐 100%의 예. 압박을 지난번에 했다라면 이번에는 뭐 한 7, 80%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게임의 틀과 플랜의 틀은 비슷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바이언 거기에 대응해서 뭔가 다른 좀 느낌을 좀 가져가긴 했었죠. 맞습니다. 근데 바이언이 짧게 풀어가기보다는 과감하게 좀 롱패스를 시도를 하더라고요. 지난 경기에서 아예 좀 풀어나가려고 하다가 아예 못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확실히 그에 대한 좀 손쉬운 해결책을 들고 나오긴 했습니다. 특히 이제 키미가 볼을 받았을 때 상당히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고, 뭐 요나단타가 무시알라를 전방 압박을 하면서 네. 좀 다이렉트 패스도 막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오늘은 좀 잘 안 먹혔고, 바이에른 뮌헨의 그런 롱패스들이 케인과 뭐 측면 자원들 내지는 폰지, 네. 알폰소 데이비스 이 선수의 전방 딱 공격 전개까지 더해지면서 바이언이 상당히 빠르게 공격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힘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그냥 크로스를 통한 또 득점으로 인해서 확실히 압박 좀 상대의 공격을 잘 방해해 보려는 레버쿠젠이 좀 힘이 빠진 좀 상황이 좀 빨리 발생을 했습니다. 확실히 뭐 케인 그 득점이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좀 포인트는 될 것 같아요. 뭐 나중에도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긴 했지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언이 지난 경기에서도 롱패스를 아예 시도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네. 이렇게 딱 풀어 나왔을 때 결정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슈팅까지 이어지는 작업이 확실하지 않았고, 아니면은 딱 한 번 패스를 했을 때 팀원 자체가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홈 경기다 보니까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바이언도 나섰고, 그런 흐름 속에도 이제 빠르게 선제골이 나왔기 때문에 바이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산뜻한 출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그리고 케인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약간 무관의 왕 하면서 막 큰 경기에 약하다 이런 맞아요. 오명들이 정말 많았는데 뭐 물론 16강이긴 하지만 아직 그래도 큰 경기에서 뭔가 본인이 좋은 모습을 한번 보여줬다는 게 본인 입장에서 좀 더 좀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이언이 이렇게 케인의 선제골과 그리고 몇 네. 차례 그 공격 성공 이런 것들을 힘입어서 레버쿠젠의 전방 압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데 네.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버쿠젠도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사실상의 수비 라인을 낮추는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좀 키미가 좀 공간을 네. 많이 확보받고 그러면서 좀 무리하지 않게 빌드업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레버쿠젠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자신들이 조금 더 수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죠. 뭐 그리고 이제 그것에 더해서 이제 후반전으로 가게 되면 레버쿠젠에서 이제 선수 개개인의 막 실수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번 경기는 좀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프게 무너진 느낌이 맞아요.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반전만 놓고 봤을 때는 레버쿠젠이 발렸다고 하기엔 좀 어렵거든요. 그냥 한 방 먹고 그냥 그거 한 방 맞은 거예요, 그냥. 네, 그 뒤로도 어느 정도 잘 버티는 모습이 있었고 뭐 빅찬스를 하나 만드는 등의 네. 나쁘지 않은 전반전을 보냈는데 이제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상당히 큰 변수가 터졌습니다. 이거 골키퍼가 이렇게 사실 해버리면은 이거는 좀 대처가 안 되거든요. 네. 후반전 초반까지 양상이 비슷한 상황에서 코바르 선수가 상당히 좀 어이없는 실수를 기록했어요. 이제 점프 캐치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볼을 흘리면서 그 뒤에 서 있던 무시알라가 그냥 툭 네. 밀어넣는 그런 장면이 이게 나왔거든요. 참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죠. 그냥 실수죠, 이건. 이거는
주변에 있던 레버쿠젠의 네. 수비수들도 아 이건 무조건 네. 잡지 하고 그냥 공 안 보고 있어. 그냥 잡아 이렇게 잡아 이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 뒤에 공이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나 좀 네. 허무하게 실점을 하는 상황이 있었고 그와 동시에 바이언의 골키퍼 노이어가 부상으로 네. 나가면서 양팀 골키퍼 모두 이제 변수가 음.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다음 2차전까지 좀 이어지는 문제인데 네. 사실 레버쿠젠에는 흐라데키라는 그래도 좀 나이가 있지만 좋은 키퍼가 또 있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이런 실수가 나오면 바뀔 가능성도 있고 음. 뭐 그리고 노이어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저희가 부상 상황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2차전에서 골키퍼가 또 바뀔 가능성도 또 존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은 그거에 더해서 골키퍼 실수만으로 치명적인데 이게 무키엘레까지 이게 퇴장이 되면서 이거는 정말 2차전까지도 큰 영향이 갈 또 퇴장이 하나 나오게 됐습니다. 맞아요. 무키엘레 이제 경고 누적 장면도 살펴보면은 사실 전반전에 이제 케인이 넘어지는 상황에서 약간 신경전 네. 그 부분에서 그 라이머와 함께 싸우면서 같이 옐로 카드를 받았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후반전에 들어왔을 때도 사실상 전혀 위험하지 않은 지역에서 무리하게 발을 뻗다가 코망이었나요? 발을 밟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옐로 카드가 또 하나 다 받게 되었는데 이거는 사실 두 개 다 안 받아도 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레버쿠젠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허탈한 내지는 좀 무기력한 그런 퇴장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언은 골키퍼의 실책에 더해서 무키엘레의 퇴장까지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잘 노렸고 그 뒤로는 이제 일방적인 경기 흐름이 좀 이어졌죠. 그 진짜 아쉬운 게 이 무켈레가 뭐 압도적인 중요 선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레버쿠젠이 현재 준비하고 있는 바이언 상대로 이 시스템 안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뭐 저번 리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빌드업을 잘 막으면 롱볼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롱볼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실 센터백 또 쓸 수 있는 선수들한테 풀백을 맡기는 거거든요 지금 시스템이. 근데 이제 무키엘레가 그 빠져버리게 되면은 그 역할을 또 오른쪽에 해줄 선수는 또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확실히 다음 경기에서 2차전에서 레버쿠젠 알론소 감독이 게임 플랜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타격을 줬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탑소바 선수가 교체 투입이 네. 되었죠. 이제 앞서 선발에선 빠져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퇴장되면서 교체가 된 거죠. 이 선수 역시도 실수를 해버렸어요. 사실 그 코너킥 상황에서 케인을 좀 무리하게 수비를 하다가 PK를 내줬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도 옐로 카드를 받고 2대0이 3대0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실 알론소가 이때쯤에는 이미 이 경기가 좀 터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2대0으로 어떻게든 끝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5-3-1 대형으로 전환을 한다던가 아니면 좀 수비 숫자를 늘리면서 라인을 내리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줬는데 이 상황에서 교체 투입된 탑소바까지도 이렇게 실수를 하다 보니까 알론소 감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좀 세 골 다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실히 경기력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었고 뭐 지금 스탯 보여드리고 있는데 스탯에도 모든 부분에서 확실히 좀 바이언이 앞선 경기고 뭐 일단은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뭐 망한 건 망한 거고 일단 2차전을 좀 잘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필드 틸트 스탯이 이제 73%대 27% 이거는 뭐 11대 10의 경기를 했기 때문에 뭐 당연한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XG 값도 이제 2.68에 3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바이언이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득점을 충분히 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대0으로 2차전을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레버쿠젠이 극복하기 쉬울 것 같지 않고 2차전에서도 이거를 과감하게 시도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2차전을 어쨌든 빨리 좀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어쩔 수 없이 공격적인 전술을 꺼내야 될 텐데 근데 그 방식이 과연 본인들의 플레이 A를 현재 보여줬던 A를 유지하면서 그냥 좀 더 전방 압박을 강력하게 할지 아니면은 좀 벤치에 오래 앉아 있었던 보니페이스나 뭐 시크 같은 공격수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냥 아예 다른 플랜을 좀 준비를 할지 뭐 이것도 좀 주목이 되네요. 그래서 2차전이 뭐 당연히 이제 레버쿠젠이 승리할 가능성, 그러니까 뒤집을 가능성은 좀 적겠습니다만 확실히 다음 경기의 플랜이나 준비 방법을 통해서 또 알론소 감독의 능력을 한 번 더 좀 평가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죠. 사실 코바르 선수가 올 시즌 컵 대회랑 챔스에서 계속 뛰고 있었기 때문에 막 흐라데키를 왜 안 썼냐라는 얘기를 이 경기에서 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네, 맞아요. 원래 하던 대로 한 거니까. 왜냐면 뭐 인테르전에서도 썼고 AT전에서 썼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만약에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 만약에 쓸지 안 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론소의 선택이 또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제로톱 전술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스트라이커를 두면서 뭔가 좀 단순하더라도 득점을 좀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기가 거의 이제 끝나가는 와중에 비르치가 교체돼서 나간 이후에 약간 굉장히 짜증을 부리는. 그렇죠. 뭐 탑소바 그때 프림퐁이었나요? 벤치에서 거의 뭐 토론을 하던데요.
굉장히 불만을 크게 표시하는 뭐 사실 네. 아쉬울 거예요. 네. 빌리치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경기에서 거의 뭐 보여주지도 못했고 일단은 뭐 퇴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뭐 실수라든지 그냥 물론 이제 당연히 바이언이 경기를 잘하긴 했지만 약간 본인들의 자연재- 실수로 그쵸. 무너진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좀 화가 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레버쿠젠이 이번 시즌의 챔피언스리그 지난 시즌 무패 우승하고 왔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와 이런 전력이 또 거의 유지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패 우승 팀이 얼마나 챔피언스리그에서 올라갈까 뭐 이런 것들도 본인들도 사실 그것 때문에 남은 선수들도 많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제1 목표가 좀 무너진 느낌이라 진짜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사실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이 전력 유지가 된 게 기적 같았죠. 맞아요. 사실 거의 안 빠졌어요 선수들. 프림퐁이나 네. 비르츠 이런 선수들은 뭐 여름부터 겨울부터 링크가 계속 네. 있었던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도 이때 다 잔류를 했고 근데 이번 시즌 끝나고는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알론소 감독이 이제 가는 게 거의 확실시 됐잖아요. 네, 알론소 이탈도 거의 유력해 보이고 그 외에도 뭐 요나단 타라든지 아니면 비르츠, 프림퐁, 뭐 탑소바 이런 주요 자원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16강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러니까 상황이었는데 본인들 입장에서 거의 라스트 댄스 느낌으로 진짜 그렇죠. 우리 마지막 함께하는 1년이다 하고 이 챔피언스 리그를 바라보고 진짜 준비를 했을 텐데 근데 그 라스트 댄스를 이제 환상적으로 날려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어서 레버쿠젠 네. 입장에서 상당히 좀 뼈아픈 경기가 되었고 반대로 미네는 레버쿠젠 징크스를 딱 타파를 하는 네. 경기가 되었습니다. 알론소 부임 이후 3년 동안 승리가 없었거든요. 이제 무승부는 있었는데 6경기를 치르는 동안 승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투엘도 안 되고 뭐 나겔스만도 있었겠죠. 나겔스만도 안 되고 다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콤파니가 와가지고 7경기 만에 이 징크스를 깨버리는 그런 좀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언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편한 마음가짐으로 좀 2차전에 나설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모르긴 합니다. 우리가 또 세 골차가 뒤집어진 사례가 안 본 건 아니죠. 네,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안필드의 기적, 뭐 암스테르담의 기적 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0%다. 야 끝났다. 이렇게 보긴 또 어렵습니다. 확실히 좀 바이언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건 사실이고 근데 레버쿠젠이 또 얼마나 또 2차전에 저력을 또 보여줄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민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뭐 당연히 무실점 기여했고 좋았죠. 그 부상 의심 장면이 한번 나와가지고 맞아요. 좀 그 장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경기 소화는 거의 끝까지 해줬고 일단 교체돼서 나갔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아들리 선수였나요? 네. 이제 발이 바깥쪽으로 꺾였잖아요. 이게 사실 그냥 정방향대로 접질렸으면은 이게 단순한 염좌라던가 이런 그렇죠. 것들이 많은데 좀 안 좋은 자세에서 무게까지 실리면서 꺾였기 때문에 저는 그 순간에 교체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노이어까지 지금 부상 이탈된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김민재 몸에 또 문제가 생긴다면 바이언도 2차전 좀 불안하긴 하겠죠. 그렇죠. 네.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체력 안배 내지는 부상 예방 차원에서 교체를 해줬기 때문에 2차전을 그래도 뛸 수 있지 않나라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경기 좀 저희가 준비한 건 리뷰를 맞춰봤고요. 그럼 저희가 물러가기 전에 일단은 챔피언스리그 저희가 안 다뤄드린 경기도 한번 일정만 쭉 보면서 정리는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럽브리와 에스턴빌라 경기에서는 이제 빌라가 좀 1대3으로 좀 크게 이기면서 일단은 2차전 굉장히 편안하게 갈 것 같고요. 그렇죠. 도르트문트 릴 경기는 1대1 무승부가 나면서 이제 도르트문트 홈이었는데 네. 그래서 릴 진출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PSV와 아스날 경기는 아스널 리뷰 1대7 7대1로 이기면서 이거는 뭐 끝났다고 진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페르노트와 인테르 경기는 이제 페르노트 홈에서 인테르가 좀 0대2 승리를 거두면서 뭐 이것도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어느 정도의 네. 그냥 정배대로 경기가 흘러가지 그렇습니다. 않았나라는 느낌이 있는데 역배는 뭐 거의 없죠. 네. 놀라운 부분은 이제 아스날이 7골을 넣었다는 거라던가 그리고 이제 뭐 벤피카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네. 0대1로 바르셀로나가 이긴 거는 뭐 놀랍진 않는데 이게 네. 숫자 바르셀로나가 열세에도. 퇴장 당하는데 이겨가지고 이거 벤피카도 거의 끝났지 않나. 그렇죠. 아니면 뭐 파리가 이렇게 발랐는데 왜 졌냐 얘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을 수 그렇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2차전에 좀 봐야 될 거는 뭐 도르트문트 릴, 그다음에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그다음에 오늘 있었던 이제 파리랑 리버풀까지 뭐 이 정도가 좀 경합이 좀 세게 되는 좀 경기들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일단은 여기서 물러가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월요일은 또 리그 경기 있으니까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또 리뷰나 아니면 다른 컨텐츠들 또 재밌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여기서 물러가고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